요즘 우리의 정보 피드를 보면 온통 위기, 공포, 불안을 이야기하는 컨텐츠로 가득합니다. 때로는 세상이 정말 곧 무너질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이번 시간에는 명확한 악당이나 거대한 음모 없이도 어떻게 공포가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으로 중식될 수 있는지 그 구조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을 마주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언론이 문제인 걸까요? 아니면 자극적인 컨텐츠를 만드는 유튜버들 탓일까요? 혹시 전문가들이 사실을 과장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는 이 현상 뒤에 있는 명확한 원인 제공자를 찾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질문 안에 일종의 함정이 있습니다. 이번 분석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이 공포가 증식하는 구조 안에는 우리가 손가락으로 딱 지목할 수 있는 단 한 명의 악당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공포는 누군가의 의도적인 계획이 아니라 시스템의 부산물로서 저절로 퍼져나갑니다. 저희는 이 현상을 공모 없는 공모 구조라고 부릅니다. 누군가 서로 짜고 공포를 조정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했을 뿐인데 그 결과들이 모여서 집단적으로는 공포를 증폭시키는 방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구조를 움직이는 동력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동력은 바로 언론입니다. 언론이 이 시스템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들의 기본적인 동기부터 한번 들여다보죠. 언론의 비즈니스 모델은 비교적 명확합니다. 더 많은 사람이 기사를 클릭하게 만들고 더 오래 페이지에 머물게 하고 더 많이 공유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목표들이 반드시 정확하고 균형 잡힌 보도와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헤드라인은 이렇게 진화했습니다. 논쟁이 있는 사안과 같은 중립적인 표현 대신에요. 슬라이드 오른쪽처럼 충격, 붕괴, 사상 최악처럼 즉각적인 감정 반응을 끌어내는 단어들이 선택되는 거죠. 이 단계에 이르면 위기는 더 이상 사실의 영역이 아니라 독자의 시선을 끄는 하나의 포맷이 되어버립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언론의 보상 구조 안에서는 복잡해서 잘 익히지 않는 정확한 사실보다 단순하고 자극적인 공포가 훨씬 더 가치 있는 컨텐츠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동력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동력인 유튜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튜브는 언론과는 또 다른 방식으로 이 시스템에 기여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유튜브 알고리즘에 어떤 악이나 특정한 의도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알고리즘은 그저 사용자의 반응, 즉 데이터를 따라 움직이는 자동화된 시스템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공포 콘텐츠는 바로 이 알고리즘이 선호하는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시킵니다. 자극적인 썸네일과 제목은 높은 클릭률을 보장하고요. 긴장감 넘치는 내용은 시청 시간을 늘려주죠. 또 논쟁적인 주장은 댓글 참여를 폭발적으로 이끌어냅니다. 결국 알고리즘은 아주 단순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아, 사람들은 공포를 다루는 컨텐츠에 더 오래, 더 깊이 반응하는구나. 이 학습 결과에 따라서 알고리즘은 자연스럽게 더 많은 사람에게 유사한 공포 컨텐츠를 추천하게 되고 공포는 더욱 널리 확산됩니다. 이제 이 구조를 완성하는 세 번째 동력, 바로 전문가 그룹입니다. 과연 전문가들은 어떻게 이 공포 증식 시스템에 편입되는 걸까요? 대부분의 전문가는 물론 선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디어라는 무대에 오르는 순간 보상의 규칙이 달라집니다. 확률적으로는 낮습니다. 와 같은 신중하고 복잡한 의견은 주목받기가 어렵습니다. 반면에 이것은 위험합니다. 와 같은 단정적인 경고는 권위 있는 발언으로 포장되어서 널리 확산되죠. 결국 이 시스템은 특정한 유형의 전문가를 선택하게 됩니다. 신중함보다는 단정함을, 복잡한 맥락을 설명하기보다는 단순한 확신을 제공하는 전문가가 미디어에서 더 자주 살아남고 더 큰 영향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살펴본 세 개의 독립적인 동력, 즉 언론, 유튜브, 전문가가 어떻게 서로 맞물려서 거대한 자동 공포 증폭 시스템을 만들어내는지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과정은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움직입니다. 먼저 언론이 특정 사안을 위기라는 프레임으로 포장해서 생산합니다. 그러면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이걸 받아서 훨씬 더 자극적인 공포 콘텐츠로 가공해서 확산시키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디어가 선택한 전문가가 등장해서 이 공포서사에 권위를 부여하며 마침표를 찍습니다. 이 도표를 보면 명확하죠. 각 동력의 결과물은 다른 동력의 입력값이 됩니다.
언론 기사는 유튜브 컨텐츠의 소재가 되고 유튜브의 폭발적인 반응은 다시 언론에 인용됩니다. 전문가의 단정적인 한마디는 그 자체로 새로운 헤드라인이 되죠. 이렇게 공포는 순환하면서 스스로를 증폭시키는 겁니다. 이 구조가 더 무서운 점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비난하는 것이 거의 효과가 없다는 점입니다. 한 언론사가 자극적인 보도를 멈추면 다른 언론사가 그 자리를 채웁니다. 한 유튜버가 사라져도 더 자극적인 썸네일을 가진 새로운 유튜버가 등장하죠.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선택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 견고한 시스템을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 조각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시선을 우리 자신에게로 돌려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이 거대한 공포 생태계를 완성하고 유지시키는 마지막 핵심 요소는 이 컨텐츠를 소비하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누르는 모든 클릭, 영상을 끝까지 보는 행위, 분노나 동의를 표하는 댓글, 그리고 친구에게 공유하는 모든 행동이 이 시스템을 움직이는 연료가 됩니다. 우리의 반응 하나하나가 이 시스템에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는 셈이죠.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역설과 마주합니다. 우리는 이 공포 시스템의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우리 스스로가 이 시스템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증폭장치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 희망이 있습니다. 이 모든 구조는 결국 우리의 소비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공포를 소비하지 않는다면 이 거대한 동력들은 힘을 잃고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의 작동 여부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달려있는 셈이죠. 이번 분석은 여기서 질문 하나를 남기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악당 없는 이 거대한 공포의 시스템 앞에서 공포를 소비하지 않기로 하는 우리의 의식적인 선택은 과연 어디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을까요?